오늘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김승호 저자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진짜 되게 많이 끄덕일 정도로 한 챕터 한 챕터 다 좋았고 필사하고 싶을 만큼 좋은 문장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낭독하는 부분은 제가 읽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엄선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말라. 세상에는 크게 3가지 법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인 세상의 법이 있고 사회의 통속적인 규범을 다루는 도덕적인 법이 있다. 또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연의 법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법도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사나 형사 혹은 도덕적인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 첫째,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다. 2번째, 실제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넷째, 과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다. 다만 용서를 구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요청할 일이 아니다. 제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과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그저 용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과에는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없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 라거나 농담이었어 라거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미처 너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라는 식의 사과는 마치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발뺌처럼 들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유감이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다. 유감이라는 단어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누가 유감인지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가 없다. 잘못 그 자체를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사과 형태 역시 사과받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잘못이나 성범죄 같은 일에 대한 사과라면 상대는 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찾아가 사과를 한다면 사과 그 자체마저 무례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으로 자신의 사과가 진지한 것이며 진심임을 밝힐 수가 있다.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진지하게 사과를 해도 그가 받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할 일을 다한 셈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 순간 상대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되니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런 사과의 절차나 방식을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 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상대의 마음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는
직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는 사과를 더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겁나는 말이 생각나 한마디 남길까 한다. 어쩌면 사과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도덕적인 법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잘못에는 용서가 없고 그 처벌이 확실하며 보상을 할 수도 없기에 대가의 요구가 가혹하다. 다행인 것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먼 시간은 1분 전이라고 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결국 우리는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현재 우리 모두가 열렬히 애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투표다. 나라 사랑과 애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관심의 증명이 투표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이 행운을 갖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가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죄악이다. 당연한 것 같은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시민이 정치 권력과 싸웠는가? 특히나 여성의 투표권은 더욱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미국만 해도 1920년이 돼서야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됐다. 프랑스는 1946년, 쿠웨이트 경우엔 최근인 2005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어렵게 얻은 투표권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일부 국가는 의무투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치는 경제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도구이다. 개인적인 금전 문제는 성실을 보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성실로 일궈놓은 나의 사업이 송두리째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 투표를 안 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비열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들은 많은 일에서 내 자유의지와 의사결정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에 무지하며 무관심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능력을 갖는다.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더불어 경제적인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권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무관심, 이 무지함의 결과가 지극히 극소수의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법을 바꿔가면서 매번 이기는 싸움만 하려 한다. 그렇다. 정치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이 계속될 때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해진다. 투표 같은 작은 행동이 자신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이유다. 투표일을 휴일로 보내는 사람은 평생을 휴일로 보내려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말과 행동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듯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과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투표는 가장 현명한 애국의 표현이다. 투표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권리의 표현이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 정치를 나무라거나 항변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본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태도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이다. 나의 인생을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 수는 없다. 당신이 투표하지 않기 바라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평생에 걸쳐 모든 투표에 대해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권한다. 정치적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과 정보를 갖추기를 바란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말했다. 관심 없다는 식의 태도를 빗대어 악을 저지르는 사람뿐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도 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라고 했다. 1968년 어느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무관심과 묵인을 나무랐다. 그러므로 애국은 성기와 같다. 자부심을 갖대 밖으로 꺼내 자랑하지 말며 원하지 않는 이에게 강요하지 말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행복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가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을 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이 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다룬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응, 아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든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사랑 나누기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교가 필요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이 시간 이후에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 있다며 전화기를 걷어 올려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 대화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광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남의 입장에서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든지 농담으로 부르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든지는 상관이 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는 원하지 않는 충고를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와, 진짜 거만하다.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헐, 2번이나 이혼을? 아이를 대체 왜 그따위로 가르치신 거예요? 피부가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머리를 대체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션 감각이 아주 형편이 없네요. 아, 이 음식은 맛이 너무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 없이 바르고 곱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고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걸 아무데나 내놓고 다니면서 흔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내놓은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가 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어줍지 않은 충고로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말 것 아시겠죠? 감사합니다.